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국법 제40강 주택법 3. 주택의 건설 등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의 건설, 저번 시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제 착공을 하고 그 이후에 단계가 되겠는데,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사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사업의 원활 시행을 위한 규정들. 자, 대략 더 자세하게 많이 뽑을 수도 있지만 우리 부동산 중개하고 관련해서 한 8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의 출입입니다. 토지에 출입하는 것. 토지 등에 출입해갖고 출입 등. 그 토지에 출입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토지에 들어가서 제거를 한다든가 잡목 같은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겁니다.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국지한지, 이런 경우, 이런 사업 주체인 경우에만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고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토지의 출입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130조 토지 출입 등에 관한 규정, 그걸 준용을 하고, 토지의 수용 사용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서 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매도하라고 청구. 사업의 소유권을 대상 토지의 대지를 다 확보를 한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상 토지 대지를 소유권을 미처 다 확보하지 못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매도 청구 규정. 어떤 경우냐면 이 두 가지 경우로 나오는데, 이 매도 청구하는 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입니다. 먼저 리모델링 지금부터 설명을 하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리모델링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의 주택 및 부수 토지를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간단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 면적의 80%, 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 소유권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즉, 이 사용 권한은 소유권을 포함하고 소유권도 될 수 있고, 지상권도 될 수 있고, 어떤 토지 임차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확보했을 때 나머지 사업주체가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권, 요거는 80% 면적을 확보했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20%에 대해서는 이 20%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팔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자, 이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95%를 확보한 경우에, 95%를 확보한 경우, 자, 많이 더, 이제 5%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95%니까 나머지 5%에 대해서, 5% 모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전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닌 경우니까 이미 80%는 확보를 한 상태죠. 자, 80%는 확보를 했고 95%는 안 되는, 자, 80에서 95% 사이에 있을 때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대지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이 되면,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 자, 10년 이전에
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즉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되기 10년 전부터 쭉 살아왔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못하고 10년 전부터 오랫동안 확보했으니까 이런 10년 이전부터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됐으면, 자, 얘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라면 10년 전. 이 이전에 소유한 사람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 이후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기간이 짧은 사람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자, 1의 경우로서 이 매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매도 청구할 사람이 주소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그 소유자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자, 소유자 하기 곤란할 때 무조건 공탁이에요, 공탁. 법원에 공탁하면 되는데, 공탁하기 전에 절차가 있죠. 그 절차만 알면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그 해당 그 대지에 그 대해서 저기 일간 신문,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해요. 이 토지 소유자를 찾고 싶다고 두 차례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 해당 토지를 우리가 매도 청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유자가 모릅니다. 소유자는 바로 우리에게 연락 주십시오라고 공적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공고니까. 그렇게 공고를 하고 공고 후에 30일이 지나면 뭐 할 수 있다? 그 해당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하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번째, 이제 국공유지 같은 건 우선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4월 원활하기 위한 시행 규정에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다면, 국유지는 국가 소유,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토지 중에 일부가 국유지나 공유지야. 그런 경우에는 우선 매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국유지나 공유지를 상대로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죠. 어떤 거냐면 그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이쪽에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에. 자, 우선 매각 그 대상이 있는데, 첫째는 국민 주택 규모, 그러니까 세대 또는 1세대 또는 1호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세대예요. 자, 그 규모가 50%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거예요. 또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도 하고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 또는 2인데 1 또는 2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요. 대지. 즉 땅을 먼저 만들겠다는 거예요. 건설하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 자, 도시개발 사업 중에 우리 도시개발법 배웠죠. 도시개발법 배울 때 도시개발 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땅을 바꾸는 방식으로 할 때 뭘 둘 수 있다? 땅을 보류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비용으로 쓰는 채비지로 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채비지로 둔 용도의 땅이 있어요. 팔아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채비지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우선 매각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매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 이 채비지는 우리에게 우선 팔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 우선 매각 요청을 받으면 이 채비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최대 50%까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해달라고 그러면. 이건 매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매각할 수 있다. 어차피 채비지니까 비용이 필요하니까 누군가에게 판다면
이 사업, 주택 건설 사업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팔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자, 이럴 때 채비지는 어떠한 기준으로 양도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팔 것인가, 그 얘기. 채비지를 팔 때는, 자, 원칙은 감정가격 기준이에요. 감정가격. 감정한 가격으로 파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조성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비만 받겠다는 거죠. 그 대지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만 건물을 철거하고 싹 치웠다는 그 철거 비용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 토지에 대한 원가하고. 자, 이런 조성가격. 감정가격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이거는 이제 개발됐을 때의 가치가 다 포함된 가격이죠. 감정가격은 개발 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요 조성가격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쓸 때니까 주로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 건설할 때, 국민주택. 요런 거 건설할 때는 조성가격으로. 이건 조그만 주택,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합니다. 이 감정가격을 할 때는 평가업자. 자,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2명 이상이 감정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감정이 각각 다를 거예요. 이거를 산술평균합니다. 산술평균 가장 간단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은 10억, 한 사람은 15억이야. 2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조회해서 나누기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5억이잖아요. 제일 간단한 계산이에요. 이렇게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채비지의 우선, 환지방이 주로하는 경우에 채비지의 우선 매각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매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채비지를 우선 매각할 때 토지를 매수해야 되고,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하는데,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토지 매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그 사업주체가 딱 2명만 가능해요. 지자체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지자체 자신이 자기에게 위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되는 거고, 어떤 경우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토지 매수를 위탁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위탁하는데 수수료를 내야죠. 즉 수수료는 그 매수 대금의 2%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가 방금 그 토지 업무의 위탁이었고, 7번째가 공공시설의 귀속이에요. 공공시설의 귀속은 국토의 개인 이용이라는 법률의 내용을 준용을 합니다. 그거 쉬워요. 자, 공공시설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종래에 있던 공공시설. 주택 건설을 하면서 종래에 있던 공공시설이 폐기될 수도 있고 안 폐기될 수도 있지만 있어요. 그리고 새로 건설되는 거예요. 새로 건설되는 공공시설 있어요. 그래서 준용을 하는 거니까 이게 사업주체에 행정청이 끼면, 자, 행정청이 있는 사업주체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있어요. 주로 등록사업자를 얘기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종래에 있던 공공시설은 행정청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했을 때는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무상기소. 그렇지, 돈 계산할 게 없는 거예요. 대신 새로운 공공시설은 새로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비행정청인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그 경우는 무상구성은 무상기속인데 행정청은 돈의 기회를 안 받고 무상기속을 해주지만 비행정청이 낸 것만큼 비용 부담 한도에 비용 부담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비행정도 사업주체니까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한 그 한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무상기속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무상기속. 뭐 간단해요. 똑같아. 이거는 도시개발법도 이렇고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그렇고 다 이 원리야. 새로운 거는 관리청이 하고 종래시설은 행정청인 경우에는 다 줘, 그냥 공짜로. 그러나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그가 들인 돈, 비용 내에서 공짜로
공짜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있고, 8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서류 열람 무료 청구입니다.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 서류 열람을 무료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택 건축 사업을 하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어떤, 특히 국민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을 건설 또는 공급하는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그 대지 사업 조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등기부등 같은 거죠. 아니면 토지대장 이런 것들. 그 필요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거예요. 괜히 옆 동네 거 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고 그 사업과 관련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는 시행 규정을 알아봤고, 이제는 사업 승인 계획도 받고 사업을 원활히 하는 시행 규정도 봤어요. 그러면 사업 승인 계획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주택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걸 봅시다. 자, 이 주택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걸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벽돌 싸우고 있으면 그냥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자, 그리고 착공신고를 합니다. 착공신고. 자, 그리고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건물도 짓겠지만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간선시설. 간선시설은 기관시설 중에 연결시설이라고 했어요.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자, 또 그 와중에 뭐가 해야 된다? 감리자도 지정해야 돼. 주택의 감리자. 감리자도 지정해서 감리자가 감리 활동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이건 어떤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자, 설계. 주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설계도서 기준에 맞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택의 시공자하고 사업 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또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설계를 할 때 설계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착공을 했는데, 주택의 건설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그게 좀 차이가 나요. 왜? 워낙 단위가 넓기 때문에 설계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개인이 집 한 채 지을 때는 설계 비용이 크게 차지하지 않지만 대단위 아파트 지을 때는 이 설계 비용만 몇 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같은 거 생각한다면 사업 승인 계획이 허락이 안 나면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착공신고는 사업주체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공신고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할 때는 등록사업자, 주택건설공사 같은 거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 그리고 건설업자로 강조하는 등록사업자, 그런 사람들만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간선시설은 기반시설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기반시설 그러면 이 도시 기반시설 그 기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하수도, 주택, 도로, 전기통신시설, 열공급시설,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을 주택 단지 안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간선시설이야. 자, 이 간선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간선시설의 설치 대상이 있어요. 어떤 설치 대상이 누구면, 사업주체가 이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100호 이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이런 주택건설 사업을 하거나, 또는 16,500제곱미터,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 100호 또는 16,500제곱미터 할 때 설치 대상에 있어서 주체별로 달라요. 주체별로 설치할 내용이 다른데,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이 경우에 뭘 설치해 줘야 되냐면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상하수도 시설. 이거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우체통 하면 돼요. 우체통. 참 크게 해줍니다. 우체통 딸랑 하나 해줘요.
규정이 있겠죠. 뭐 몇 미터마다 우체통 하나 설치해야 된다는. 지자체가 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해당 지역에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이런 걸 제공하는 자는 바로 전기, 통신, 가스, 난방시설을 제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왜? 본인들이 그거 제공하고 본인들이 요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개인 보호하려면 그거 언제 따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 상하수도 본부가 있잖아요. 상수도 뭐 하수도 뭐 이게 공사들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사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우체통은 우체국 아니에요. 우체국. 정보통신부 옛날에 이거 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설치해 주는 거고 요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은 그 사람들이 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은 이 설치 의무자들이 각각 부담해요. 설치 의무자들이. 다만 도로 같은 경우, 그 간선시설, 전기 간선시설만, 전기 간선시설, 시설을 지중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업 주체가, 혹은 지중으로 요구할 때가 있어요. 땅 밑으로 좀 깔아주셔. 지중으로 요구할 때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하고 그 지중으로 해줄 걸 요청하는 자가 5대5로 합니다. 5대5. 이 경우는 5대5로. 그러나 그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사업직구 밖에서 그 전기를 가장 가까운 곳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 끌어올 때 그때는 전기 간선시설 부담하는 자가 다 해야 돼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5대5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주택의 감리는 주택사업에 있어서 이제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데 이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 감리자를 같이 지정을 해요. 그리고 감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300세대 미만하고 300세대 이상으로 나뉘는데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건축사 업무 신고한 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건축감리 전문회사 그리고 종합감리 전문회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300세대 이상은 그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는 할 수 없고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감리자의 의무가 있어요. 감리자의 의무. 감리자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감리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위반사항 발견했을 때의 의무가 있어요. 위반사항 발견 시에 의무가 있는데 보고 의무는 뭐냐면 업무 수행 사항을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사업 주체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각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공사를 중지를 명해야 돼요. 자, 공사 중지를 명하고 그 7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사업 주체에게 그 내용을 다 보고해야 돼요. 위반 사항이 어떻다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의 시행에 대한 걸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 완료에 따른 뭐 사용 검사 같은 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40강 주택 건설 등에 대해서 배웠고 첫 번째 우리가 뵀던 거는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규정 8가지를 쭉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건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설계, 착공신고, 간선시설 설치, 감리자 지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